자, 이번 시간에 이제 논의 드릴 주제는 재산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온 얘기가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뭐 이런 표현들 나와 있고요. 우리 재산세 앞에서 쭉 논의했다시피 자, 보유세에 해당이 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군구세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특별시세라고 하는 것은 원이라고 해서 취득세 하나가 포함이 됐던 것이고요. 이에 비해서 구세는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구세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도 단위에서 부과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도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군세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얘기할 때 논의가 됐던 것이 재산세, 그 다음에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게 된다. 이렇게 논의가 되겠고요. 같이 이제 세트 잡아서 기억하실 것 중에 하나가 저거 있었죠? 바로 납세 의무의 소멸이라고 해서 자, 취납시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과 처분이 취소가 되거나 또는 납부 충당이 이루어지거나 시효가 완성되거나 마지막 제척 기간이 도과되게 되면 이때 소위 납세 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재산세 관련한 보유세 이런 것들 보통 징수의 대상이 되게 될 텐데 보통 징수에서 파생되는 주제가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중가산금 등이 쟁점이 되게 됩니다. 16년 동안 나왔던 쟁점, 지방세 납부세기 30만 원 미만인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다? 중가산금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 외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도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 얘기할 때 항상 기억하실 쟁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납세자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함에 있어서 설령 이제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공매, 경매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 재산세, 종부세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종부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그 외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들은 어떻다? 바로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우선 징수를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관련한 총론 파트에서 논의했던 쟁점이에요. 그래서 자,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이고요. 납세 의무자 관련해서 요게 지금 이제 시험 문제 8년 동안 출제가 된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 둘, 셋, 네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미리 공식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자, 이거 알공 확사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기억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공 확사라고 했을 때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확인할 수 없을 때 이때는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차근차근 해가면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알공 확사 시험장에서 진짜 5초 만에 지문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공 확사라고 하는 거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가볼까요? 제일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게 이제 원칙적인 명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먼저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공유 얘기는 우리 민법 얘기 다시 가야 되죠. 공동소유라고 하는 것은 공유와 합유와 총유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권이 인정되는 것을 공유 또는 합유라고 이렇게 논의가 될 것이고, 대신 이제 지분이 외부에 표시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합유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 지분 있지만은 등기부를 통해서 그 지분이 외부에 공시가 되지 않는 것을 합유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공유와 합유와 관련해서는 지분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지분권자는 그 지분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근데 이제 지분을 보니까 지분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합유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 소유라는 표현과 이거하고 이제 세법에 쓰이는 용어가 약간 이제 혼용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 소유는 공유와 합유 등이 존재하는데 지분의 표시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합유를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해야 되겠고, 요건 이제 답 아닐 거예요. 간단하니까. 그럼 이제 안분 계산 부분이라고 해서 요거는 거의 이슈가 되지 않는데, 우리 앞에서 주택분 재산세, 자, 재산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주택이라고 하는 게 토지 플러스 건물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주택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자, 주요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개별 주택 단위로 재산세액을 산정하게 된다. 그런 얘기 있어서요. 그래서 비교해 볼 만한 게 분리과세 대상 토지 같은 경우는 그 토지별로 그 지자체 관할구역에 토지가 몇 필지가 됐든 간에 필지별로 소위 재산세액을 산출하게 될 것이고,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합쳐서 과세 표준을 삼고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있어서가 되는 것은 주택에 있어서는 주택별로 다 바로 재산세액을 결정을 하게 된다. 안양시 내에 만약에 주택 세 채가 있다. 3억, 4억, 5억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주택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합쳐서 과세 표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3억짜리, 4억짜리, 5억짜리 각각 해당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앞에서 우리 이제 주택분 재산세 세율 같은 경우는 4단계 초과 누진 세율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같이 얘기하게 되는 게 혹시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게 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그걸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재산세액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교재만 나와 있구나. 바로 시가표준액 비율로 토지분 시가표준액과 건물분 시가표준액 비율로 자 안분 계산한 자가 그 담당자가 바로 납세 의무자가 된다 해서 요건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중요 쟁점이 되게 되죠. 요게 이제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되는데, 신탁이라고 하는 얘기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 학계론 파트에서 신탁과 수탁 방식, 신탁과 위탁 방식을 논함에 있어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 개발론이라는 영역에서 자, 민간끼리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탁 방식과 위탁 방식이 있다 해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은 그것을 뭐라고 한다? 신탁이라고 불렀었고,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게 되면 위탁 또는 수탁 방식이라고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신탁법상 신탁 등을 논하게 되면서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실소유자하고 등기 명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를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해줬던 거, 실명법에서 적용 배제 다시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상호 명인 신탁, 신탁법상 신탁 뭐 이런 얘기들 나오게 됩니다. 해서 하여튼 자, 신탁법상 신탁, 이때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을 거예요. 형식적이나마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게 되면 수탁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럼 공부상 소유자라고 하는 거, 자, 해서 보니까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이 변동이 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이게 그 유명한 알공해서 이때는 공부상 소유자. 이게 뭔 소리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6월 1일 현재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원래 이제 세법에서는 사실상 소유자가 다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이때는 자, 과세 관청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등기 명의인인 매도인이 다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또 하나 사실상 종종 재산으로서 종종 소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서 이게요, 그 시골 가서 보시게 되면 자, 소규모 종종들 뭐 덩치가 크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살던 동네 같은 경우는 그 제일 큰 집이라고 그러나요? 물론 이제 지금은 하도 이제 이런 거리에 마주칠 일도 없고 등등 길거리에 만나서 막 칼로 찌르고 나서 그게 사촌형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아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종중이라는 게 무너져 버렸는데 하여튼 큰 집 형 이름으로 계속 상속이 되게 되는 거. 이때는 큰 집 형이 어떻다? 바로 지금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해서 별 문제는 안 돼요. 왜냐면 거의 시골 같은 경우는 자 전답과선 바로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큰형들은 몰라요. 자기가 그 재산이 있는지조차도. 왜 경작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도 부과가 안 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알공학사라고 해서 지금 이제 공상 소유자가 소위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되는 사례. 그다음에 이제 주된 상속자 이것도 잊어버릴만 하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다라고 해서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민법 187조에서는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이 어떻다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때 자 주된 상속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상속 지분의 가장 큰 자를 가리켜서 주된 상속자. 근데 똑같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연장자가 바로 주된 상속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요거 이제 상당히 나름대로 출제되는 쟁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게 매수 계약자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출제 이슈 중에 하나가 되죠. 자, 요거 공부하려면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볼 게 있었죠. 어디서 바로 재산세 납세 의무,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논할 때 유약공제 전대중 뭐 이런 것들 바로 유약공제 전대중 하게 되면 어떻다? 재산세 납세 의무,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약정과 관련한 것이 이런 게 있었어요. 국가지자체 등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의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이 사람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유약 공제 전대 중에서 결국 이제 약정을 했다는 얘기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소유권 이전 느끼가 넘어가지 않는 상태. 근데 사실상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 얘기가 이 납세 의무자 파트에서 또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지자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아직 소유권 이전 느끼는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다? 사실상 소유자로 봐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또 비슷한 거, 자 국가지자체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자 이 선수금 얘기는 많은 쟁점은 안 되는데 도시개발법 할 때 8년 동안 지금 2개 나왔던 것이 선수금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이 선수금 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전개를 했었죠. 자, 도시개발 사업함에 있어서 조성 토지 완성이 됐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해주게 되고 분양을 하게 될 텐데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자, 이게 공사가 다 완공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줄을 쓴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등기는 해줄 수 없지만 미리 돈을 받고 나중에 공사가 완공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한 거, 땡겨서 받는 거, 이거 가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법에서는 선수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금을 납입을 하고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도 다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조금 이제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해서 약정과 관련한 부분 좀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자, 채비지 보류지 바로 시행자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는 어떻다?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도시개발법 역시 공부할 때 채비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 목적으로 빼놓은 땅을 뭐라고 한다? 채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채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때 채비지 라고 하는 거. 자, 이거 사업 시행자 목적의 땅인데 아직은 등기 안 넘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비지에 대해서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류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보류지는 규약 또는 정관 등에서 따로 이 사용할 자를 정해놓은 토지 이런 걸 우리가
보류지, 보류해놓은 토지다.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는 토지다라고 하는 것을 보류지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해서 하여튼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밋밋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텐데. 마지막이요. 자, 과세 기준을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치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는데 아직은 자, 준공 검사도 떨어지지 않았고 등등등. 그래서 토지 대장에도 등재가 되지 않았다. 근데 누군가가 5년 전, 10년 전부터 계속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다? 바로 납세 의무자가 되겠다. 이렇게 설명해봤자 시험 볼 때는 아무런 보탬이 안 돼요. 무식하게 알공확사, 무식하게 외우셔야 돼. 알공확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항상 포인트가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30초에 풀어야지 그게 내 문제입니다. 읽어봐서 생각해서 푸는 문제는 절대 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양이 많긴 한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합격하시려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고 자시고 아무 쓸모도 없고요. 그냥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보러 가시게 되면 생각해서 풀려고 마음 먹었다가는 아주 작살납니다. 그냥 꼭 시험 볼 때 전혀 모를 지문,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지문이 한 개나 두 개가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부를 이제 생각해서 풀려고 했던 사람은 완전 말려버리는 거야. 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알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몇 개가 됐든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거, 자, 하여튼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 영역이니까 줄줄줄 꿰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알공확사라고 하는 거.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요렇게 뼈대를 잡아주실 것.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 바로 이제 지문 가지고, 문제 가지고 내용들 또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라고 해서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2페이지 재산세 과세 기준을 매년 7월 1일이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 종부세 과세 기준일,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렇게 가야겠고요. 두 번째, 공유재산인 경우 끄트머리 가야 돼.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게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외운 거 바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공유재산일 때는 어떻다?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 해서 1번 오른편. 2번 지문요. 공유재산인 경우 자 보니까 뒤에 최연장자라고 돼 있죠. 그럼 틀린 거지. 그건 틀린 거지. 공유재산일 때는 어떻다?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 저처럼 이렇게 주어서로 끊어서 읽게 되면 아주 편해요. 뭐 내용 몰라도 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법 자체를 바꾸셔야 된다. 3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그 주택 전체에 대해서 재산세액을 산출해 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건물과 그 부속 토지의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 비율에 따라서 안분 계산이 이루어진다 해서 그래서 이게 틀리게 면적 비율에서 틀리게 뽑아냈는데 이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납세 의무자 중에 제일 어렵다고 할까요? 제일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것이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것,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에 있어서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가격 등을 뭐라고 부른다? 시가 표준액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고칠 거 없어요. 뭐 다 외울 것도 아니면서 있는 건 몇 개나 하십시오. 뭐 심심하니까 뭐라도 이렇게 메모하는 모습들. 오늘 장비 안 가져오셨네? 네. 장비를 안 가져오셨어? 그래서 겁나 그 부러워가 내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만 몇 천이니까 2만 얼마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누가 혹시 선물해줬으면 확 집어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되게 비싼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비쌌어요. 하여튼 간에 마음이 좀 덜 상했어. 그래서 한 50만 원, 40만 원 했으면 겁나 부러워할 뻔했었는데 아니 혹시 그랬으면은. 근데 그러니까 그게 2만 몇 천인가 만 몇 천인가 알면서 안도를 했어요.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처음에 좀 부러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질문 가볼까요?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자,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알 수 없을 때 어떻다? 공부상 소유자가 어떻다? 납세 의무자. 근데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틀리게 뽑았다고요? 공식 갖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의미 생기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알공확사에서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확인할 수 없을 때 이때는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뭐가 된다? 사용자라고 하는 거 알공확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5번 지문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 끄트머리 가서 봐야 되죠. 바로 이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게 된다. 그래서 종중의 큰 형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사실상 종중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등기 명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자, 6번 지문 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이라고 하는 거 종중을 납세 의무자로 본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5번, 6번 비교해서 보셨고 7번 상속 다 뽑았네요. 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점점점 하게 됐을 때 이때는 포인트 뭐라고요?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가 다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지문을 읽지 마시고 상속되게 되면 뭐라고요? 주된 상속자. 상속되게 되면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8번 지문요. 지자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매수 계약자 또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9번 지문요. 국가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매도 계약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틀렸죠? 매수 계약자. 상당히 까다로워요. 국가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뭐가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10번 지문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치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어떻다?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대서 답을 뽑았던 지문. 그래서 이거 틀리게 뽑으려면 공부상 소유자라고 부르겠죠. 11번 거의 같은 지문인가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치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지문 형태로 구성된 게 8년 동안 두 문제를 답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7번 지문이 28회 때, 그 다음에 10번 지문이 24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그 옆에 관련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25회 때 나왔던 문제. 1번 지문요. 상속. 그럼 끄트머리 뭐가 되되? 주된 상속자라고 하는 거. 주된 상속자. 그래서 괄호 열고 보니까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 괄호 열고. 자,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연장자라고 해서 오른편 해서 상속되게 되면 다 주된 상속자. 먼저 키워드부터 외우고 시작하셔야 돼. 한 번에 주된 상속자가 뭔지까지 해석을 들어가면 안 되고 상속 들어가면 다 주된 상속자. 2번 신탁제에서 나와 있네요. 마지막 수탁자 바로 가야 되죠. 바로바로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탁자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옛날에는 이게 법 개정되기 전에 위탁자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는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거, 그 당시 법 25일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법령 개정상을 확인했는가 등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 3번 국가가 선수금 받아서 점점점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또는 매수 계약자가 다 납세 의무자 해서 국가 지자체와 연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가 지자체에게 선수금을 지불한 사안에 있어서는 매수 계약자 또는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 4번 자 겁나 길게 되어 있는데요. 자 채비지 나와 있죠. 앞에 읽지 말라고요. 끝머리 가서 채비지하면 다 사업 시행자라고 할 거. 법조문 그대로 카피하니까 뒤쪽만 딱딱 끊어서 보시면 훨씬 쉽게 볼 수 있고요. 5번 지문 공부상 소유자가 점점점 자 알 수 없을 때 자 이때는 뭐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 알공확사 이렇게 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알 수 없을 때도 다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2번요. 지방세법상 2015년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1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5월 31일에
자, 그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에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준 매도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죠. 5월 31일에 등기까지 넘겼으니까 이제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인이 어떻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니은번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유 토지의 지분권자, 공유에 있어서는 어떻다?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디귿번 신탁법 끄트머리 위탁자 틀렸죠? 수탁자가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디귿번 틀리게 뽑았네요. 리을번 이 사람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죠.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해서 기억하고 디귿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고요. 리을번 재개발에서 끄트머리 채비지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시행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서 납세 의무자 아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아닌 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을 세 가지는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해서 기억, 디귿, 리을 4번,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약간 문제 유형이 지금 바뀌었어요. 26개 때 약간 유형 자체가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바로 납세 의무자 지금 24, 25, 26, 28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29, 30 연속 2년 안 나왔네요. 당연히 준비하실 주제에서 2년에 평균 한 번꼴로 출제하는 거. 그래서 이걸 가실 때 자세히 가시면 안 돼. 공이웃 뜨게 되면 어떻다? 지분권자, 신탁 뜨게 되면 어떻다? 수탁자, 알공학사라고 하는 거. 사실상 종중재산, 바로 공부상 소유자. 그 다음에 상속 얘기 나오면 어떻다?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의 의미를 새기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일단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그 다음에 매수계약자라고 하는 거,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좀 어렵고요. 채비지 보류자는 누가? 사업시행자.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누가? 사용자. 이렇게. 이렇게 외우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걸 문장으로 통째로 꼼꼼히 새기시게 되면 그게 공부하시는 과정이 마약 같은 겁니다. 이 마약 같은 거라는 게 뭐냐면은 볼 때는 흐뭇하고 알 것 같고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깔끔하게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는 키워드 단위로 딱딱딱 끊어서 가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공부할 때부터 단순하게 지금 문제 자체가 아주 심플하게 뽑아져요. 그래서 이 문장 한번 읽어서 이거 정리할 시간에 키워드 단위로 가시게 되면 일단 외우는 과정인데요. 그러면은 한 5번 이상 반복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외울 가능성이 한 번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라는 주제 보셨고 납세지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소재지가 어떻다? 납세지가 되게 된다. 지방세 공통적인 이슈 납세지는 어떻다? 그 부동산의 소재지. 그래서 나중에 종부세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종부세라든가 혹은 지금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은 국세이기 때문에 주소지가 어떻다? 납세지가 되게 된다. 30회 때 나왔던 문제던가요? 바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런 것들을 출제 포인트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동산의 소재지가 어떻다? 납세지가 되게 된다. 뭐 어렵지 않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새롭게 나온 문장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죠.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무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모든 세금은 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함이 원칙입니다. 전혀 가치가 없는 지문. 근데 이게 처음으로 이제 30회 때 출제가 됐는데 무조건 뭐라고요? 사실상 현황. 근데 우리 공부하실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앞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전답 과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0.07% 분리과세 대상 토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상 현황. 근데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었을 때는 공부상 지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다 공부상 지목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겠지. 예를 들어서 지목이 되라고 돼 있는데 거기 이제 집이 무너진 지 15년,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목이 되로 돼 있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겠다. 거기다가 이제 농작물을 재배하면은 이거 전답 과수원이다 사실상.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걸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겠지만 또 납세 의무자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그걸로 넘어가는 거죠. 해서 일단 그렇게
보셨고요. 그 옆에 지문 보니까요.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런 지문이 30회 때 하나 출제가 돼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통징수 등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징수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가볼까요? 해서, 자, 부가권자, 바로 토지, 건축물, 자, 주택인 재산의 재산세는 그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이게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원칙인데 중간에 뭐 누락이 됐거나 등등등 하면 다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납세 고지서라고 하는 거. 자, 요거 관련해서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어요. 보통징수에서 이슈가 됐던 개념이, 자, 교부송달, 뭐 전자송달, 우편송달 등등등 다 좋은데 이게 분고원에서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한 경우는 뭘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시송달은 14일 지나게 되면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들, 이게 결국은 뭐와 연계되는 보통징수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납세 의무 소멸이라고 해서 뭐가 있었냐면은 취납시제라고 해서 시효가 완성되게 되면 어떻다? 일단은 재산세 납세 의무가 소멸한다. 기본적으로 소멸시효,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2020년도인데 2015년도에 재산세를 자, 어떤 지자체에서 부과를 안 했다. 그리고 5년 지나버렸다. 그러면 어떻다?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근데 이제 부과를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따져 물을 때 납세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송달돼야지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근데 이제 깜빡 담당 공무원이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누락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자, 고지서 발급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가 세 가지 종류였었죠.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그래서 납세 의무자별로 하나의 고지서를 발부를 한다. 이런 것들은 답이 절대 될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지 외 재산에 대해서는 건축물 따로, 주택 따로, 선박, 항공기 따로 구분해서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주택이 되겠죠. 주택. 자, 그러니까 주택을 한 사람이 그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 세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아까 자, 그 재산세액을 산출할 때는 주택별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논의가 됐던 바가 있었죠. 그런데 보니까 물건마다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을 하거나 또는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택을 세 채를 갖고 있으면 한 장의 세개를 부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바로 물건 단위로 하나씩 부과할 수도 있다. 전혀 의미 없어요. 어느 쪽이 되든 간에 거의 가치가 없는 점은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을 뽑을 만한 가치는 아니겠고요. 자, 2,000원 미만 될 때 재산세 소액 부징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던져주는 질문. 그리고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납기라는 개념이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장 쉽게 이제 재산세 영역에서 출제하는 방식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어디 멀리 야외에 나가서 어디 멀리 한 200m, 300m 밖에 있는 소위 이제 부동산을 바라본다. 건물이 있네. 그러면 건물이 먼저 보입니까? 땅이 먼저 보입니까? 그래서 건물이 먼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건물부터 먼저 재산세가 부과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보니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게 된다. 그래서 세금 내고 나니까 안 될 건 아니다.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 밑에는 뭐가 있다? 땅이 있다. 그래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분 재산세 부과하게 된다. 납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요건 이제 별 내용은 아닌데 일단 건물은 먼저 보이니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는 안 보이니까 나중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리고 답이 되는 건 주택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주택을 갖고 쟁점을 삼습니다. 주택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토지 플러스 건물을 뭐라고 한다? 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반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분의 1을 그리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또 2분의 1의 재산세를 부과를 하게 될 텐데 출제 포인트. 자,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가 되게 되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틀리게 뽑을 때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건물분 재산세는요, 애초에 뭐 20만 원이고 30만 원이고 40만 원 유관에 어차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니까 틀리게 낼 거리가 없어. 그럼 주로 장난치는 게 토지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틀리게 구성을 합니다. 주택만 어떻게 할 수 있다? 20만 원 이하였을 때 땡겨서 부과할 수 있다. 다시 갑시다. 다시 자, 건물 먼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분 재산세 내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은 원래 반반씩이 돼야 되는데 그 금액이 20만 원 이하가 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게 출제 이슈. 그리고 이제 법령 개정 때문에 우리 교재 이제 수정을 해야 될 게 분납 얘기예요. 그래서 납부세액이 우리 교재는 이제 500만 원 초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250만 원 초과하게 되는 경우 2개월에 걸쳐서 분납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수정을 해 주셔야 돼. 250만 원 초과. 이전에는 이제 500만 원 초과라고 돼 있던 것이 법이 개정이 돼서 25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어떻다? 2개월 내 분납케 할 수 있다 해서 이거 잘못되어 있구나. 그래서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가 되게 되면은 25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다 분납할 수 있다. 한편 납부세액이 500을 초과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얼마? 2분의 1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다. 금액만 이제 다운돼서 반으로 해서 다시 갑시다. 자, 납부세액이 250을 초과한다. 그럼 300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재산세 자 2개월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다. 이때 분납할 수 있는 범주는 기본 250은 내야 될 테고 두 번째 50만 원 내는 방식으로 분납할 수 있다. 한편 600의 재산세가 부과가 됐다라고 했을 때 500 초과잖아요. 납부세 2분의 1까지 얻었다 분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300 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자, 법 개정 때문에 좀 바뀐 부분에서 여러분 교재 67페이지 가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이런 표현을 어떻게 가능성 해갖고 500만 원 초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250만 원을 초과. 동그라미 1번 분할납부의 가능성에서 지자체 장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걸 고쳐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 바로 2개월 이내에 분납케 할 수 있다. 그 밑에 분할납부의 기준 바꿔야 되죠. 500만 원 이하가 되게 되면은 납부세액이 자 거기 1000만 원 이하로 써 있는 것을 500만 원 이하 그 박스 안에 분할납부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로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500만 원 이하로 일단 수정을 해야 되고 본문을 보니까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의 경우 이때는 어떻게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어떻다 분납할 수 있다. 그 10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얼마로? 자, 500만 원 이하로 바꿔야 돼. 다시 분할납부의 기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첫 번째가 10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얼마? 500만 원 이하. 그래서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가 되게 되면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다?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거기 1000만 원 초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얼마? 바로 500만 원 초과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고요.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인 경우를 500만 원 초과인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뒤쪽은 뭐 수정할 게 없네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다시 별 내용도 없는데 바뀌었으니까 자 원래 이제 전에는 500만 원 초과할 때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은 이제 250만 원 초과했을 때 분납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가 되게 되면 250을 초과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500만 원 초과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납부세액의 2분의 1까지 분납할 수 있다. 뭐 큰 쟁점은 안 되는데 법 개정됐으니까 체크해드렸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좀 이따 지문 가지고 분석해드리겠지만 주택분 재산세 얘가 거의 다 답입니다. 그리고 흔들어주는 지문이 바로 토지분 재산세 원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기가 되게 되는데 요걸 가지고 맨날 20만 원 이하일 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트릭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 외우셔야 돼. 주택은 그 다음 문제고. 자, 건물. 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토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 반반 이렇게 가는데 주택분 재산세기 바로 20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다음에 분납 얘기 숫자 바뀐 거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물납이라고 해서 나름 어렵게 이제 구성되는데 물납에 관련된 부분은요. 우리 시험 범주에서 재산세밖에 물납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종부세도 물납이 있었고 양도소득세도 물납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만 재산세만 물납이 존재하게 됩니다. 재산세만 어떻다 물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볼까요? 자, 두 가지 기준점이죠. 첫 번째 그 금액이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어떻다 물납이 가능할 수 있다. 두 번째 물납을 하는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요것만 어떻다 물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1,000만 원 초과했다고요. 납벌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한다 그러면은 땅 팔아서 집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뭘 가지고 그 부동산 자체를 가지고 세금을 낼 수가 있다. 다만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어떻다 물납할 수 있다. 뒤에 뭐 지문 중에 그런 거 나와요. 성남시하고요, 서울시에 두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각각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이 성남시에서 재산세 부과했을 때 성남시 소재하고 있는 그 부동산으로 어떻다 일정한 요건하에서 물납을 할 수가 있다. 서울과 가져온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성남시가 이제 물납을 서울시 걸 받아버리면 골 때리잖아요.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납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요. 자, 보니까 재산세를 물납하는 자는 자,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 군수 등에 신청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시군구청 등에 불허가 통지를 하게 되면은 다시 납세 의무자는 다른 물건으로, 다른 부동산으로 어떻다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어떻다고요? 물납이 가능해진다. 이런 식의 구조에서 제일 지저분했던 것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없고 한번 나가게 되면 무조건 현금 내야 된다. 이런 식의 문제가 최근에 구성이 됐었고요. 이 중에 제일 아직 요 근래 주기로 봤을 때 가장 출제된 역사가 깊은 것 또는 요 근래 되지 않은 것이 물납을 했을 때 이때 이 부동산의 평가액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때는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 뭐 있어요? 자, 토지라고 한다면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이라고 한다면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면 공동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가표준액. 나중에 국세에 있어서는 이 아이들을 뭐라고 정의를 하게 되냐면 그렇게 얘기하죠. 기준시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제 외운다라는 느낌보다는 거의 쉼없이 듣다 보니까 그냥 상식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골치가 안 아파져. 이 자체가 출제 포인트는 되지 않는데 하여튼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가해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6월 1일 현재 그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지금 이제 부동산, 지금 물납이 가능하다라고 할 것. 그 외에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은요, 만약에 물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는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 지휘해서 지문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요, 체납 처분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자, 재산세 내라고 지금 이제 납세 고지서 발부하게 되면 알아서 잘 내면 잘 좋을 텐데 안 내는 경우 있겠죠? 이때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뭐가 된다? 바로 가산금과 중가산금. 가산금은 3% 이런 거 있었고요. 중가산금 되게 복잡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복잡했었고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등 있었는데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중가산금 관련해서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 납부세액 자체가 30만 원 이하가 되면 다 중가산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시 가십시다.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몇 개 있었죠? 자, 취득세, 양도소득세, 성실한 신고 납부를 유인해 내기 위해서 가산세 제도가 존재했었죠. 가산세 제도가 존재했던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통징수와 관련해서는 가산금, 중가산금
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오, 진도 많이 나갔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자, 가산금 얘기가 14페이지인가요? 자, 13페이지, 자, 13페이지에 나와 있다. 그래서 30만 원 미만이네요. 이하가 아니라. 해서 자, 납부할 지방세액이 세목별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 교재 13페이지 자, 그 동그라미 하나 쳐 있잖아. 그래서 자, 보니까 지방세 경우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 중가산금 징수하지 아니한다.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 주십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자, 체납처분 관련해서 가산금, 중가산금이 있는데 다 실데 없는 소리고요. 자, 딱 하나죠. 바로 여러분 교재 69페이지에 다시 돌아와서 봐야 되는데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아까 23회 때 한번 구성됐는데 외울 게 뭐라고요?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이건 설명 안 드릴 거야. 그래서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랑 연계가 되려면 우리 앞에서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된다?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수탁자가 등기 명의를 다 가져간 상태에서 어쩌고 저쩌고 있을 때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그럼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지금 8년 동안 한 번 구성했거든요. 자, 두 가지야. 신탁 관련해서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원칙은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시험용으로 준비하실 것은 뭐라고요?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자,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거의 출제될 개연성이 작아요. 그래서 자, 이 내용 정도를 가지고 이제 지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지금 이제 65페이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려 지문이 6개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 장애 65페이지. 자, 관할 지자체 장애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한다. 오른편 되겠고요. 보통 징수다. 그런 건 답 안 돼. 너무 유치하잖아. 2번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한다. 똑같은 말 나와 있고요. 3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납기개 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된다. 맞는데 이런 것들이 현혹되지 말자고 그랬어요. 5일이면 어떻고 10일이면 어떻습니까? 법적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게 들어가면 터져버려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이요.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 고지서에 과세 표준이 얼마고 세율이 얼마라서 세액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5일 전까지 다 납세 고지서 발부를 해야 된다. 똑같은 말 하기 힘드니까 싫으니까 약간 표현을 바꾸고 있고요. 5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한정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을 한다. 요것만 이제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도 몇 필지 가지고 있고 별도합산, 종합합산 이런 식으로 토지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때 고지서는 몇 장? 한 장이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자, 별 쟁점 안 돼요. 그 다음에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어떻다? 해당 재산세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서 소액 부징수 제도를 두고 있는 거 우리 시험 범주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딱 하나 재산세만 소액 부징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만 인정되고 있는 게 물납이라고 하는 것도 재산세에서만 인정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옆에 관련 기출 문제 볼까요? 자, 23회 때 오래전 문제네요. 2012년 2월 10일 날 거주자 을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2012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자, 2월 달에 취득했습니다. 2월 달 등기 넘겨받았던 얘기야.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이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게 되겠지요.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납세 의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 언제 내야 됩니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먼저 건물을 낸다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부는 어떻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서 1번 지문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2012년 6월 1일 날 성립한다 해서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고요. 2번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 표준과 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해서 확정된다. 유치 차라리 뽑았어. 뭐 이런 걸 내고 난리야. 해서 재산세는 보통 징수이지 신고
납부랑 아무 관련이 없죠. 신고 납부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등록 면허세 등이 신고 납부 대상이 되게 될 것이고, 신고 납부 대상이었을 때 뭐가 문제가 된다? 가산세가 문제가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통쟁수는 기본적으로 가산세는 아무 관련이 없고 가산금이라고 하는 거, 연체료에 해당하는 개념을 가산금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3번 질문. 갑의 건축물분 재산세 납기는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오른편.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2017년 5월 30일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해서 이게 뭐가 됩니까? 제척기간의 도과라고 하는 거. 제척기간 뭐야? 자, 지금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리를 행사 가능한 기간, 이게 뭐가 된다? 제척기간 도과. 아까 제가 잘못 설명드린지 기억이 헷갈리는데, 소멸시효는 부과를 했는데 5년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때 그게 바로 소멸시효의 문제고, 지금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부과를 해야 되는데 미처 잊어먹고 5년의 제척기간 지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납세 의무가 소멸되게 된다. 다만 우리 앞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해서 이 과세관청에서 알 수 없을 때는 7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관련 다운계약서 사건에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다운계약서면 10년에 바로 제척기간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 얘기가 제척기간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갑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때 물납 신청을 할 수 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요. 2번 문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고르시오 해서, 이게 이제 옛날 문제인데, 일단은 지방세는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3개밖에 없죠. 그래서 그 중에서 재산세라고 하는 것 또는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이 뭐가 된다? 바로 보통 징수에 의해서 확정되는 지방세로 해서 D급번 하나. 근데 옛날 문제고요. 지금 그 당시의 문제는 뭐가 이제 문제가 됐었냐면 종부세라는 것과 비교를 하는 문제. 좀 이따 종부세를 공부할 때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요, D급 하나에서 어렵지 않았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6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납기 얘기 나와 있어요. 납기 얘기. 이 납기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 구성한 게 하나, 둘, 세 문제, 8년 동안 세 문제를 구성했어요. 납기는 무조건 맞추라고 주는 문제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66페이지 가서 지문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라고 하는 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오른표. 자, 2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뭐가 먼저 보여? 토지와 건물 중에서 건물이 먼저 보이니까 건물부터 재산세 납기가 정해지고요. 선박분 재산세 납기 항공기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인데 이런 것들은 쌩 까버려야 돼. 시험 볼 때요. 선박분 30회 때 한번 구성됐거든요. 수험생들 멘붕입니다. 내가 이거 외울 걸. 뭘 외우긴 해요. 답이 안 되는 주제니까. 납기 문제는 기본적인 맥락 거의 대부분 주택분으로 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4번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5번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19만 원인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20만 원 얘기랑 같이 연계가 되는 거죠. 20만 원 이하일 때 분납할 수 있다. 아니. 자, 요거 토지는 어떻다? 그냥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답 안 돼요. 답 안 되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 이 집은 상당히 까다롭게 함정을 파는데 답이 안 됐다는 거. 옳은 것을 고르실 때 틀리게 낸다고. 그러니까 납기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다 뭘로 답을 뽑아? 주택분을 갖고 답을 뽑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이거 많이 낸다고 하는데 8년 동안 3번 냈거든요. 그럼 2, 3년에 한 번씩 내니까 나머지는 흔들어주고 주택분 재산세 납기를 가지고 답을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그냥 토지도 건물도 주택도 골고루 뒤지게 쳐외우다가 뒤져버린 수가 아주 많습니다. 답이 다 정해져 있다고. 최소한 16년 동안은 무조건 답이 뭐 있어? 주택분만 가지고 냈다고. 물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지. 근데 항상 선입관을 가지고 가셔야 돼. 특히 5번 지문 같은 거 겁나 어렵단 말이에요. 깜빡 속을 수가 있어. 19만 원 벌써 가슴 막 점에 와. 그렇지. 20만 원 오케이. 20만 원 오케이. 19만 원 오케이. 이지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지. 20만 원 미만이니까 다 혼자서 막 머리를 쓰다듬어. 나 머리 너무 좋은 것 같아. 이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뒤지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답이 되는 게 정형화되어 있다고.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아니, 거의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빅데이터라고. 시대가 그런 시대라며. 내가 그걸 분석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생각 좀 하지 마. 생각 좀. 뭔가 올해는 어렵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생각해. 근데 실제 문제는 더럽게 쉬워. 이 중개사 시험이에요. 제가 가끔 드리지만 재수생이 더럽게 많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뭐 그까이 한번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특히 기출문제 설명해주면 아씨 뭐 이렇게 쉬운데 이런 걸 틀리고 지랄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 사람이 또 시험 보면 또 틀려. 왜? 공부를 안 하면 안 해서 틀리고 첫 번째 날라리들 공부 안 하고 그냥 유행수를 바라고 가는 거야. 두 번째 공부를 하신 분은 또 떨어져. 공부를 하신 분들의 기본 속성이 뭐냐면 좋다는 머리로 겁나 뒤지게 해. 주택분 전세가 나오면 주택분 전세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돼? 사람이 실수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주택분, 건물분, 토지분을 다 쳐외워. 아니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또 학원에 모의고사 이런 데서 문제 개수 때문에 양을 늘려. 어떨 때는 선박분을 가지고 답을 뽑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분 전세 납기다. 그럼 또 좋다고 선박분 이걸 내가 놓쳤었구나. 항공기 그럼 조연태인가 조원태인가 하여튼 간에 그러면 칼 회장은 이 새끼는 재산세를 회장이 내는 거 아니야. 법인이 내는 거야.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삽질을 한다고. 공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 둘 중에 하나. 게으르거나 아니면 오버하거나.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는 쉽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일 답 안 나오는 게으른 거예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고객이라고 불러요. 고객. 님. 그래서, 그는 앞으로 한 5년씩 이렇게 학원 다니실 분. 학원 등록해놓고, 80% 나오라고 하니까 8일 정도를 나오고 쭉 안 나와. 한 1년 기준으로.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러다가 또 이제, 다음 내년에 또 오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죠. 하도 안 내, 이제. 자, 그렇다 치고, 그 6번 집은 주택부에 대한 재산세 20만원 초과라고 바로 다 열고 있고요.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가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맞죠? 이런 것들은 답 안 돼. 7번 주택의 정기분 재산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일 때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 틀렸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어려웠어요.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8번, 9번 지문 가볼까요? 해당 연도의 주택의 부과세액이 100만 원일 때 납기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한다. 틀렸죠? 20만 원, 2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부터 한꺼번에 부과징수. 9번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의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9월 31일까지 해서 또 틀리게 뽑았죠. 해서 7월 31일까지죠. 7월 31일까지죠. 그걸 7월 16일부터 7월 30일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7월 31일까지 이렇게 해도 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표현되고 9월 30일까지 이렇게 해도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번, 9번이 답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의 1000분의 40에 재산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해서 요건 이제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별장은 지방세법에서 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율만 장장 있었잖아.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별장 이것들이 얼마? 4%. 그럼 납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똑같이 적용한다. 그래서 결국은 8년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 모든 문제는 뭘 가지고 주택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납기 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내기도 어려워요. 자, 무조건 답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6페이지에 관련 기출문제 보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재산세,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3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해야 된다. 4번 답이겠지.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의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을 납기로 해서 9월 30일 납기로 해서 한꺼번에 부과 징수한다. 이거 틀렸죠? 이걸 답을 뽑았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옆에 지금 이제 비슷한 문제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 물납 신청해야 된다 해서 오른편. 어찌됐든 간에, 자, 시험 문제 답을 뽑는 게 뭐라고요? 자, 주택분 재산세 납기 가지고 어떻게 내든 간에 다 답으로 구성을 한다. 나머지를 쫓아가시면 안 되겠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67페이지 두 번째 박스 분할 납부 등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죠? 지문을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1번 지문요. 지자체 장관 재산세 납부세액이 그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걸 이제 뭘로 고쳐야 돼?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끝머리 2개월 내 분납해 갈 수 있다 해서 500을 얼마로? 250으로 수정해 주시고, 2번 지문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게 틀렸죠? 250만 원 초과로 수정을 해 주시고, 1번, 2번 지문 250으로 수정을 다 해주셔야지 이 지문이 옳은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납 관련해서요. 교재 67페이지 세 번째 박스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신청을 받아서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두 가지 조건이죠. 자, 1,000만 원 초과고요. 두 번째가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은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시요. 자, 물납은요. 출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납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물납을 규정하고 있는 건 뭐만 있다? 바로 뭐만 있다? 재산세만 물납이 있으니까 분납은 뭐 사실 큰 쟁점이 안 되죠. 아까 지문 2개 나왔었는데 답을 뽑을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출제를 할 때는 어떤 세목이 있으면 그 세목만의 고유한 특성, 다른 세목과 달라지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갖고 출제 쟁점을 삼아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재미삼아 대충 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걸 볼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릎을 칩니다. 와, 이 새끼들 진짜 문제 잘 만든다. 왜? 이게 문제가 계속 누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중복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핵심 초점을 거의 흔들지 않고, 근데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한 80% 정도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문제는 80%의 문제, 그것만 준비를 하셔야 돼. 짬낸다고, 할 일 없다고 해서 밤에 잠 안 온다고 책 보고 이렇게 하면 죽어. 해서, 자, 그래서 물납. 자, 두 가지 1,000만 원 초과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이게 한번 30회 때 답이 됐네. 겁나 쉬웠네. 넘어가서 2번 지문이요. 교재 68페이지.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자,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서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틀렸죠? 내는 주제가 정형화 되어 있다고. 자, 그래서 얘는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정하는 거죠. 근데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 답을 뽑았던 거 해서 이렇게 보시고 3번 지방세법상 물납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 납부세액이 전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해서 다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1,000만 원 초과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이런 요건 갖췄을 때 물납 허가할 수 있고요. 4번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의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 물납은 성남시 내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해서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만 어떻다?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번 지문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해서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사람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서 10일 전까지 10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 군수에게 신청해야 된다. 6번 지문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사람 시군 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 약간 표현을 바꿔서 하고 있고요. 자, 7번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 안전불이행 정하는
서류를 갖춰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 보니까 이제 지문에 시장군수하고 시군구청장도 나오게 되는데, 그럼 단순하게 가면 돼. 왜? 어차피 지방세가요, 시군구세거든요. 해서 특별시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구세에 해당이 되죠. 자, 등록면에서도 구세, 재산세도 구세, 도 단위에서는 시군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 시군구청장이라 해도 맞고 시장군수라고 해도 꼭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오른쪽에 8번 답이 됐네요. 이게 좀 특이한 걸 내고 지랄이. 문제 더러웠어.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된다 해서 요걸 틀리게 뽑았어요. 아주 까다로웠던 문제. 그중에 물납 중에서 제일 더러웠던 문제가 변경 신청 가능하다. 근데 지금 앞에서 답 2개 뽑았던 게 1000만 원 초과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요걸 위주로 출제하다가 지금 문제를 제일 더럽게 뽑았던 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해서 틀리게 뽑았고,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 답이 뭐라고요? 평가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를 기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다 그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 물납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를 해준다라는 얘기가 출제 쟁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쯤은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하불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납하였을 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해서 이건 이제 뭔 얘기냐면 아까 한번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지금 납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납기라고 해서 주택분 재산세는 반반이었었고, 자, 토지분 재산세는 9월 30일까지였고, 자, 건물분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였다고. 근데 건물분 재산세에 대해서 물납 허가 신청을 하고 등등등 하다 보니까 변경 신청하고 등등등 하다 보니까 실제 물납이 사인된 게 예를 들어서 8월 5일이다. 그래도 다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소위 가산금 등이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 들어가야 돼요. 세법 요즘에 기초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꾸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지자체에 체납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가산금 등을 모두 적용을 폐지한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그리고 나서 2번 신탁법 끄트머리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압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재산에 대해서,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해서 지문 뒤쪽 보니까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해서 통째로 외워집시다. 그냥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다 압류할 수 있다. 문장 외우지 마시라고요. 의미 새기지 마시라고요. 23회 때 마지막 구성에 대해서 출제될 개연성 낮아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고요. 다른 재산에 대해서 다 압류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재산세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